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과연 민주당에게 또 국민의힘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얘기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디부터 갈까요?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에게 이게 좋아요, 나빠요? 좋지는 않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국민의힘 많은 그 구성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기대를 걸었던 거는 계속 이제 사법 리스크로 흔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상대였던 건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물론 범죄 혐의 자체를 부인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냥 당장 구속될 필요 정도는 없는 사람 아니야라는 인식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때리는 그 어떤 타격감 같은 것들이 조금 덜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상대가 된 건 맞죠. 근데 앞서서 우리가 그 논의에서 좀 이어가게 되면 그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 다음에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게 되면 정말 국민의힘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 보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또 다른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민주당 내에 분란은 시작은 된 거고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더민주 전국 뭐 혁신위원회 그 있잖아요. 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맞네요. 그 친명 원외 모임인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탈당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조차도 제동을 안 걸어요. 그러면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친명끼리 민주당 꾸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 친명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거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가까운 친문 세력까지도 배제할 정도로 친명을 똘똘 뭉치게 할 거냐. 이 정도의 배타성과 이 정도의 순수성을 가지게 되는 정당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살아온 거는 국민의힘에서 좋을 건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친명계 순혈주의처럼 그 당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총선에서 악영향이 미칠 거라서 그런 면은 또 국민의힘에서 약간의 희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당내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그렇죠. 달렸다. 근데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았던 게 부결하고 방탄 프레임을 계속 씌워서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게 가결되고 영장 기각되는 거랑 가결된 다음에 영장으로 해서 구속되는 거랑 어느 게 더 위험할까? 어느 게 더 좋을까? 끝까지 세물해본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평론가에 따라서 민주당 입장과 국힘 입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이 다르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때 영장이 나왔으면 그럼 오히려 이재명 리스크는 완전 사라지고 그냥 민주당 대 민주당, 그러니까 반윤으로 이제 그냥 선거를 그냥 치르고 도덕적 프레임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영장 기각되면 이제 오히려 더 훨훨 난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나을지 그거는 이제 저도 뭐 확신은 없는데 어쨌든 부결되는 게 훨씬 더 편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가던 프레임대로 계속 가면 되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은 한풀 꺾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차고 넘친다고 증거가 그랬는데 그게 이제 소명이 안 돼 버렸으니까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상품성, 정치적 가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락했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중점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속영장 심사할 때 검찰의 얘기를 하고 반응을 보고 야 이거 자신 없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 말이냐면 PPT를 4시간을 한다. 뭐 설명을 1600페이지를 한다. 스모킹건 있으면은 딱 그것만 첫 번째, 간결하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했다라는 것은 검찰도 솔직히 좀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전국 주도권 차원에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뭐 예산안 전국 12월 달까지 민주당이 계속 세게 전국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이벤트들이 쭉쭉쭉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장관들 막 두드러 팰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래도 민주당이 유리해 보여요. 거기서 이겨요. 그리고 이군용 대법원장 국회에서 임명동의 안 해줘 버려요. 그리고 국감 때는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어떻게 일했느냐 부정적인 기사들을 다 이제 한 3주 동안 계속 언론에서 다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국민의힘이 전국 주도권을 갖고 올 이벤트가 없어요. 민주당의 그러니까, 기세가 지금 쏠릴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더 세게 나가면서 뭐 민생을 강조하면서 좀 본인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것을 바꿀 만한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지도력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없어 보여서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준호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그러니까 운명과 당의 운명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할 수 있는 주도권 회복 방안은 뭐냐면 빠른 시일 안에 이재명 당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겠죠. 그러면서 재판정으로 끌어내가지고 여러 가지 혐의들을 더 얘기를 하고 아유 구속은 안 됐지만 진짜 나쁜 사람이야 범죄 혐의자야 이 사람은 뭐 감옥 갈 거야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계속 갈 건데 일단은 구속이 안 된 것이 그러한 프레임을 막을 수 있는 더 강한 방어막이 됐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대선을 겨냥해서 이제 시간표를 다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총선까지는 이 구속영장 기각의 효력이 그냥 쭉 갈 거라고 것이다. 봐요. 물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받는 1심 결과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그게 먼저 올 텐데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유 판사가 이제 구속영장 기각한 사유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쌍방울은 입증이 좀 힘들고 예. 위증교사는 유죄에 가까 보이고 백현동은 둘러 얘기하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진상 비서실장까지는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뚜렷한 입증이 안 돼 보인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이게 세 사건이 전부 다 이제 다르게 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쪽에 그 변호인들 보면 정치인 지망생들이 좀 있어요. 그 저기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박모 예. 검사장이라든가 뭐 조모 변호사님이라든가 지금 그런 분들은 정무적인 감각은 있겠지만 좀 더 충실하게 이 사건을 디펜스하기 위해 변호인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말고 충실하게 해서 이거 지금 변호사 비용 아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 법적인 얘기하니까 좀 반박을 하면 그러니까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판사가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뭐였냐면 지자체장이 도시공사 사업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을 했거든요. 사례를 한번 찾아봐라. 자기는 못 찾아겠으니까 검사 보고 찾아오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임이 되려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 시장은 도시공사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함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대장동 사건도 배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직접적인 어떤 책임이나 그렇죠. 이런 왜냐하면 권한이나 대장동도 없었다. 도시공사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맨날 얘기하지만 대장동도 5천억 벌었는데 5천억 더 벌 수 있었어. 이 백현동도 똑같아요. 1,200억 벌 수 있는데 1,000억만 벌었어. 그러니까 200억 배임이야 이거거든요. 근데 그 전제 앞에 타인의 서무 처리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었고 제3자 뇌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국은 판사가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직무 범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북한에 돈 갖다 준 거는 김정은한테 대북 사업을 따기 위해서 돈을 갖다 준 거다. 그러니까 직무 범위에 안 들어오고 청탁도 없었고 돈을 갖다 준 것도 뭐 영수증을 제시했다는데 약간 허접하고 지금 위증교사 뭐 입증됐다는데 입증이 아니에요. 그냥 소명된다. 뭔가 좀 의심은 된다. 소명은 무슨 차이예요? 입증이라는 건 한 8, 90% 정도 그러니까 유죄 확신이 있는 것이고 예. 소명이라는 거는 뭐 그럴듯하다. 퍼센트로 따지면 한 50%는 좀 넘는 거 아닌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소명됐다고 해서 입증된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얘기하면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이거 만약에 유죄되면은 선거법 재심한다 그러는데 이건 참 모르고 얘기한 얘기다. 왜냐하면 그때 선거법이 이거 검사 사칭 누명 썼다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건 의견 표명이다. 사실적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적시와 의견 표명 사이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이제 위증교사가 되면은 그거 재심한다는 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저민주혁신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탈당 요구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참가했던 당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현 변호사님이랑 입장이 같은 게 있고 틀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배임죄 안 된다고 봤거든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 예, 제가 예. 한 거고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 이렇게 가까우시니까 조금 더 제 얘기가 딱 그렇게 안 들린 것 같아요. 저는 정진상 실장이 위험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직접적 연관성, 시장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소명이 안 된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거고, 근데 그 중간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공무원들 진술을 봤을 때 정진상 비서실장의 관여도나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그런 표현 썼을 거예요. 백현동 문제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혹은 배임죄로 기소할 경우에 이건 무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현동 자체가 완전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총선 이후 내년 뭐 예. 굉장히 오래 예.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기각으로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적으로 살아날 기회가 있다. 아니면 민주당의 구심점, 리더십을 회복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도 야 이건 이재명 대표 보호해야지라고 유리한 진술로 바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좀 생각도 위축될 들고. 것이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진술과 증언이 오락가락하잖아요. 다음번 공개 재판 때 이재명 당대표에게 사후에 보고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지 그거를 보면은 앞으로 다른 증인들이 어떠한 발언을 할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현근택 변호사님 말에 좀 반대하는 것이 뭐냐면 그 법리적인 해석에 있어서 뭐 이런 사례가 과연 배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느냐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서 검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되려 이렇게 묻고 싶은데 예를 들면 종 4단계를 상향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의미 없는 R&D 센터를 지었고 게다가 뭐 그 알 수 없는 옹벽 진짜 전례가 없는 옹벽을 세운 사례가 있느냐 그 가운데서 민간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례가 있느냐 전 오히려 사실관계에 대해서 되물을 것 같거든요.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으로는 이게 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얼마든지 해석이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종 4단계 뭐 상향 그다음에 R&D 센터 뭐 이런 문제들은 그전에도 없던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배임 여부의 법리적 해석과는 다르게 이 사실관계 자체로 아마 이재명 대표 발목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 얘기 자꾸 하니까 반박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방 우리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요 용도 변경 대부분 됐어요. 용도 변경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도 변경하면서 자치단체나 공사에서 수익을 환수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수익을 환수한 사례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 벌었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식으로 말이 안 되고 자꾸 이거 지금 정진상 실장하고 얘기하는데 엮고 싶었던 이거죠. 돈 받았다. 대장동하고 똑같아요. 대장동도 저수지에 428억 갖다 놨다. 이것도 200억 갖다 놨다. 그거잖아요. 근데 대장동에서도 그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기소 못했어요.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지금 어찌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쌍방울 사건도 뭐 이화영 진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게 뭐냐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한테 돈을 줘야 제3자 뇌물이 되거든요. 경기도지사가 대북 사업 북한에서 무슨 자원 개발을 주고 북한에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권한이 일단 없고 청탁을 대한 내용도 없어요. 청탁을 하면 만나든지 뭐 해가지고 내가 북한에 돈 대줄 테니까 뭐 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3자 뇌물이 되려면 제3자하고 이 청탁을 받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친척이든 아니면 뭐 잘 아는 동생이든. 그럼 이재명 대표하고 북한하고 뭔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순전하게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돈을 갖다 준 거예요. 북한에 청탁을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뇌물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에 대한 제3자 뇌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자꾸 뭐 이화영 진술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앞서서 지금 이 법적 혐의에 관한 거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재판에서 저희가 소송되는 거 보는 제가- 게 정확하긴 네, 한데요. 딱 한마디만 짧게 하는데.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님은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셨어요. 저는 돈을 더 못 벌었기 때문에 뭐. 문제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질문이 거는 종 4단계를 한 사례가 있느냐 이걸 여쭤봤고요. 네. R&D 센터 부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쓸모없는 부지였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 고도 거기가 이제 성남공학도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이걸 용적률 높이려고 땅을 파면서 옹벽을 한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느냐 저는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했던 거지 법리적 해석이나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현근택 변호사가 답을 안 하신 거예요. 네. 핵심적인 내용은 종 4단계라 했는데 제가 뭐 3단계, 4단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용도 변경이 됐다. 그 자리에 용도 변경이 아파트 늘 되죠. 그러니까 그게 2단계인지 3단계인지는 문제인 아니 거죠. 그러니까 4단계인지 3단계인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용도 변경이에요. 용도 변경은 대부분 됐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얘기했죠? R&D 센터는 원래 거기다가 아파트나 이런 걸 못 지어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하는 거예요. 그 R&D 부지를 제가 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자, 우리 검사와 쓸모없는 판사에게 공격을 했어요. 넘기고 그러니까 좀 고도 제한 안 안 합시다. 여기가 여러분 네, 법정이 이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에 지금 결과가 나온 건 구속 여부에 대한 이제 그렇죠. 심사고요. 또 이제 이런 법리적인 해석 그리고 혐의 유무는 재판에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